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면 손주나 보고 화투나 치면서 느긋하게 살아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번쩍 떠져요. 왜냐고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직업이 좀 특이합니다. 명함에 뭐라고 쓰냐고요? 감정 완결사라고 적어놨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하시죠. 무슨 탐정도 아니고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감정 완결사라니. 쉽게 말하자면요. 저는 사람들이 끝맺지 못한 말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일을 합니다. 아, 이게 또 말로는 쉽지 않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리지 못한 편지가 있어요. 엄마, 그때 제가 여기까지만 쓰고 펜을 놓으신 거죠. 30년이 지나도록 그 문장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밤마다 그 미완성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아니,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끝나지 못한 문장에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5월의 바람이 싸하고 들어오더군요. 아카시아 향기가 섞인 그 달콤하면서도 조금은 씁쓸한 그 냄새 아시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항상 젊은 시절이 떠올라요. 25, 첫사랑과 헤어지던 그 5월의 냄새. 서재 책상에 앉아서 어제 받은 의뢰서를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누런 편지지 한 장. 만져보니까 손끝에 까슬까슬한 게 적어도 40년은 된 종이더군요. 요즘 종이는 이렇게 느낌이 안 나거든요. 옛날 종이는 손에 쥐면 무게가 있어요. 시간의 무게랄까? 저는 돋보기를 꺼내 코에 걸쳤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요즘은 안경 없이도 잘 보이는데 뭔가 일을 시작할 땐 이 낡은 돋보기를 써야 마음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펜으로 쓴 글씨인데 군데군데 잉크가 번진 자국이 보여요. 그 시절엔 만년필을 많이 썼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만년필은 성격이 있어요. 급하게 쓰면 번지고 천천히 정성껏 쓰면 글씨가 고와져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보여요. 그때 내가 그랬던 건 거기까지만 쓰고 멈춰 있었습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은 채로요. 편지지 뒷면도 뒤집어 봤습니다. 백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문장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마치 높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 문장은 3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탁에서 내려올 때 딸이 타준 인스턴트 커피인데 미지근해져서 좀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이 씁쓸함이 저는 좋아요.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달콤한 것만 있으면 오히려 가짜 같고 이렇게 조금 쓴맛이 섞여야 진짜 같달까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똑딱똑딱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저는 이 소리를 좋아해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상기시켜 주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그래서 멈춰버린 문장들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요. 의뢰인은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은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더군요. 오랫동안 뭔가를 짊어지고 산 사람의 목소리. 저는 75해를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짐을 지고 사는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 어머님, 제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있는데요. 그게 끝까지 쓰지 못하신 편지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걸 언젠가 끝을 맺어야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문장의 끝을 찾아드릴게요. 아버님의 마음을 제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그분이 오실 거예요. 저는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을 털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어요. 이 일을 할 때는 공간도 마음도 깨끗해야 하거든요. 책장 한쪽에는 제가 지금까지 완성한 편지들의 복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8통. 지난 3년간 제가 마침표를 찍어드린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건 부모님께 드리는 사과의 편지였고, 어떤 건 옛 친구에게 보내는 화해의 편지였고, 어떤 건 먼저 간 배우자에게 쓰는 그리움의 편지였어요. 모두 다 끝을 맺지 못한 채 시간 속에 갇혀있던 문장들이었죠.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냐고요?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끝맺지 못한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말. 당신 사랑했어요.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병원 침대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을 때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거든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후로 10년을 살면서 그 못다한 말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게 됐고, 그게 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미완성 문장을 완성해 주면서 저도 조금씩 제 문장의 끝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회색 양복에 구두를 신으셨는데 구두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더군요. 성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그분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제게 내미는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아버지 편지입니다. 저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건 종이의 무게가 아닙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의 무게예요.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젊은이처럼 꼿꼿하게 앉아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55살이나 먹은 어른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려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저는 먼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매실차인데 제가 작년에 직접 담근 거예요. 목을 좀 축이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 쥐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 하고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집에서도 거의 말씀을 안 하셨죠.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럴 땐 말을 가로막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냥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실 수 있게 기다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기계 수리공이셨죠. 맨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 기름 냄새 지금도 기억나요. 쿰쿰하면서도 뭔가 아버지 냄새였거든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마 기억 속으로 돌아가신 거겠죠. 근데 아버지한테 단짝 친구가 한 분 계셨어요. 최 아저씨라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죠. 둘이 정말 친했어요. 맨날 퇴근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하시고 주말이면 같이 낚시 가시고 저는 그때 어렸지만 아버지가 최 아저씨랑 있을 때만큼은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웃으시는 모습도 그때만 봤으니까요. 그분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찬물이 찰랑찰랑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1992년이었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최 아저씨가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죠. 아버지랑 최 아저씨가 크게 싸우셨대요. 돈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돈 문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돈 때문에 깨지는지. 그것도 대부분은 오해나 자존심 때문이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죠.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어머니도 잘 모르셨대요. 그냥 둘이 술 먹다가 싸웠다는 것만. 근데 그 후로 아버지가 완전히 변하셨어요. 더 말이 없어지시고 집에만 계시고 주말에도 그냥 방에 누워 계시고 가끔 밤에 혼자 술 드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주먹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끝내 최 아저씨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저도 한두 번 여쭤봤죠. 아버지, 최 아저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돌리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엔 좀 급하게 마시셨는지 사례가 들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분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멈추셨어요. 눈가가 좀 붉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작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췌장암이었죠. 말기였어요. 병원에서는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병실로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 손이 얼마나 말랐는지 뼈만 앙상했어요. 그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승우야, 아빠 서랍 맨 아래에 편지 하나 있다. 그거 최형한테 전해줘야 하는데 끝을 못 썼구나. 아빠가 못나서 용기가 없어서. 이제 그분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서재가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요.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분이 눈물을 닦을 시간을 드렸어요. 티슈 한 장을 건네드렸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으시더니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셨어요. 이게 그 편지예요. 집에 가서 서랍을 뒤졌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편지를 펼쳐 보이셨어요. 한 줄밖에 안 써 있어요. 그때 내가 그랬던 건 여기까지만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본 바로 그 편지. 그런데 직접 의뢰인 손에서 받으니 무게가 다르더군요. 아들의 체온이 묻은 편지, 아버지의 후회가 스민 편지. 최 아저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찾아봤는데요. 7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 암으로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먹으로 눈을 꾹꾹 눌렀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럼 이 편지는 최 아저씨께 직접 전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근데 아드님이 계세요. 최 아저씨 아들분이요. 제 또래예요. 어렸을 때 같이 놀기도 했거든요. 그분한테라도 이 편지를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말씀을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가 몇 가지 여쭤봐야 해요. 그리고 직접 가봐야 할 곳도 있을 거예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님. 먼저요, 아버님과 최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곳이 어디예요? 청계천 근처였대요. 그때 공장이 거기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다가 싸우셨다고. 청계천. 저는 눈을 감았어요. 1992년의 청계천. 그때는 아직 복원되기 전이었죠. 복개도로 위로 차들이 다니고 그 밑으로는 온갖 공구상과 부품 가게들이 빽빽했던 시절. 저도 젊은 시절에 그 근처를 자주 다녔어요. 그 포장마차가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신대요. 괜찮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공책을 펼쳐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1992년, 청계천, 공장 뒷골목, 포장마차, 술, 싸움. 아버님이 평소에 어떤 술을 좋아하셨어요? 소주요. 브랜드는 진로였던 것 같아요. 초록색 병. 담배는요? 88 라이트. 하늘색 갑. 저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최 아저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성격이요. 밝으셨어요. 아버지랑 정반대셨죠. 말도 많으시고 웃음도 많으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가끔 군것질거리 사다 주시고 둘이 싸운 이유가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시죠? 네. 어머니 말씀으로는 최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고. 근데 어머니도 자세한 건 모르세요. 저는 펜을 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시간을 주세요. 그 시절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네. 직접 가봐야 해요. 청계천으로요. 그 시절 공기를 맡아봐야 이 문장의 끝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연세가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젊은이, 나 아직 팔팔해요. 이런 일 할 때 제일 젊어지거든.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대로 된 편지를 완성해서 드릴게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분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창가에 섰어요. 햇살에 비춰보니 종이의 섬유질이 다 보이더군요. 잉크가 번진 자국도 또렷하고 그때 내가 그랬던 건 이 문장 뒤에 숨은 마음이 뭘까요? 후회? 미안함? 그리움? 자존심? 아마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저는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냈습니다. 내일 당장 청계천으로 가봐야겠어요. 비록 지금은 깨끗하게 복원되어 있지만 그 거리 어딘가에 옛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30년 전 그날의 공기를요. 그날의 소주 냄새를요. 그날의 후회를요. 제가 찾아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게? 요즘 날씨 변덕스러운데. 응, 청계천 쪽 좀 다녀올게. 일 때문에. 또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좀 쉬시지. 딸아이 얼굴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제 마지막 소명이거든요. 괜찮아, 얘야. 걱정 마. 저녁 때 들어올게. 지하철을 탔어요. 요즘 지하철은 참 좋아졌어요. 의자도 푹신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옛날엔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 덜렁 달린 전철에서 땀 뻘뻘 흘리며 다녔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1992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48이었어요. 남편은 아직 건강했고 딸은 대학생이었고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했었죠. 청계천은 출근길에 가끔 지나쳤던 곳이에요. 복개도로 위로 차들이 싱싱 달리고 그 밑 상가들에선 쇠 깎는 소리, 망치질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던 시절.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와 하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어요. 청계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물이 졸졸 흐르는 산책로예요. 젊은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참 평화로운 풍경이죠. 하지만 저는 이 풍경 너머를 봐야 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활짝 열었어요. 그러자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30년 전의 소리들이요. 드르르륵 복개도로 위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땡땡땡 철물점에서 쇠를 두드리는 소리. 이거 얼마예요? 1,000원. 상인들의 호객 소리.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복원된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옛날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뭐였더라. 저기는 공구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철물점이 있었고 한참을 걷다가 한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다. 여기 근처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이에요.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지금은 카페니 옷가게니 하는 것들이 들어서 있지만 벽돌 색깔을 보니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저를 봤어요. 제 또래쯤 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긴요. 벌써 50년 넘었지. 왜요? 혹시 이 근처에 옛날에 포장마차가 있었나요? 1990년대쯤에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어. 저기 저 모퉁이 돌아가면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장마차가 두세 개 있었어. 밤마다 공장 사람들이 와서 소주 마시고 그랬지.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공터가 있나요? 공터는 없어졌지. 지금은 건물이 들어섰어. 근데 그 자리가 어딘지는 알아. 내가 데려다 줄까? 아이고, 그러시면 감사하죠. 할머니가 앞장서서 걸으셨어요. 저도 따라갔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그때 이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낮에는 공장 돌아가는 소리, 밤에는 술 마시는 소리. 그래도 정이 많았어. 다들 가난했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았지. 모퉁이를 돌았어요. 여기야, 여기. 이 건물 자리가 예전 공터였어. 지금은 깔끔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서 있었어요.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코 속으로 들어오는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나는 화학적인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다른 냄새들이 밀려왔어요. 막걸리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담배 연기 냄새, 기름때 묻은 작업복 냄새, 그리고 들렸어요. 목소리들이, 아, 형, 한 잔 더 합시다. 야, 오늘 공장에서 반장이 또 뭐라 했는지 알아? 이 안주 진짜 맛있네. 아줌마, 여기 계란찜 하나 더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싸우는 소리. 야, 이 자식아. 돈 빌려간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어. 형,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 달엔 꼭. 다음 달? 지난달에도 다음 달이라고 했잖아. 저는 눈을 떴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시절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혹시 그 포장마차에서 싸움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싸움? 맨날 있었지. 술 먹으면 다들 목소리 높아지고, 친구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근데 다들 다음 날이면 캐로캐로 또 같이 술 먹더라고. 그땐 그랬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금방 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워낙 얼굴 보고 사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잖아. 같은 공장 다니는데. 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 됐어요. 별 말씀을.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옛날 일을 정리하고 있어서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할머니와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다시 그 자리에 혼자 섰습니다. 편의점 앞. 30년 전엔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5월의 바람. 저는 가방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어요. 서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싸웠다. 돈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싸움은 다음날 풀린다. 같은 공장에서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30년을 갈라져 있었을까? 펜을 멈췄어요. 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다. 자존심 때문이다. 맞아요. 빌린 사람은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은 섭섭해서 먼저 연락 못 하는 거고요. 둘 다 기다리는 거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먼저 사과하기를.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3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한 줄. 그때 내가 그랬던 건. 저는 펜을 들었어요.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뭔가 부족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승호 씨, 저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 아저씨 얘기를 하실 때 표정이 어땠어요? 화나셨어요? 아니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슬퍼 보이셨어요. 승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슬퍼 보이셨어요. 마치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보여요. 30년 전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던 두 남자.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쥐고 돌아서서 걸어 나가던 그 순간. 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야, 형, 미안해. 라고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음 날 공장에서 얼굴을 마주쳤을 텐데 서로 눈을 피했을 거예요. 다음에 말해야지. 좀 이따가 말해야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30년이 흘러간 거예요. 저는 공책에 적기 시작했어요. 문장들이 펜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막혀있던 물이 터져 나오듯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배도 좀 고팠지만 저는 계속 썼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쓰고 또 썼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요. 그 시절의 공기를 마시면서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끝났다. 공책을 덮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프기도 했지만요. 다른 사람의 후회를 대신 짊어진다는 건 그 사람의 아픔까지 함께 느낀다는 거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좀 뻐근했지만 괜찮았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어둠이 내렸겠죠. 두 친구가 등을 돌리고 걸어갔던 그 밤에도요. 이제 제가 그 어둠에 불을 켜줄 거예요. 마침표라는 이름의 작은 불빛을요. 집에 돌아오니 밤 8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딸아이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해, 얘야. 일에 집중하다 보니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나 봐요. 손이 얼음장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녁 차려놨어요. 밥상에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먹으니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더니 녹초가 됐나 봐요.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엄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까지.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보람 있는 거야. 엄마는 이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래도 괜찮아. 내일 마무리하면 돼. 그럼 또 한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줄 뿐이었죠. 저녁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스탠드를 켰어요. 따뜻한 노란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어요. 오늘 청계천에서 적은 것들, 지저분한 메모들과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야 해요. 깨끗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크림색 고급 편지지예요. 제가 이런 일 할 때 쓰는 특별한 종이죠. 손으로 만져보니 보들보들해요. 잉크가 잘 스며들 것 같은 질감이에요. 만년필을 집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준 만년필이에요. 뚜껑을 열 때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들으면 남편 생각이 나죠. 여보, 당신 글씨 참 예뻐. 계속 쓰세요.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펜촉을 종이에 갖다 댔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제 안으로 그분을 불러들였어요. 30년 전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헤어진 그 남자를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88 라이트를 피우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 사람을요.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만년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저는 이 소리가 참 좋아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소리 같거든요. 그때 내가 그랬던 건 그 다음 문장을 이었었어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었네. 나도 알아. 자네가 일부러 안 갚은 게 아니란 걸. 자네 집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이들 학비 내느라 힘든 것도 다 알고 있었어. 펜을 잠시 멈췄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 옛날 사람들은 저 달을 보며 그리운 사람을 떠올렸겠죠.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날 내가 화를 낸 건 사실 자네한테가 아니었어. 나한테 화가 난 거였지. 나도 형편이 빠듯한데 무리해서 빌려줬다가 그걸 다시 돌려받지 못해서 아내한테 구박받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랬던 거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제 눈물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30년을 참아온 눈물. 술이 취해서 자네한테 소리를 질렀지. 이 자식아, 그랬지. 근데 자네 그때 눈빛 기억나나? 놀란 토끼 같았어.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 우린 20년 지기였잖아. 사각사각. 팬소리만 서재에 울려요. 다음날 공장에서 자네를 봤어. 멀리서. 자네도 나를 봤겠지. 근데 우린 서로 눈을 피했어. 나는 생각했지. 내일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근데 내일이 되니까 또 용기가 안 났어. 모레 말하자.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손이 떨렸어요. 나중에 들었어. 자네가 공장 그만뒀다고. 다른 데로 옮겼다고. 그때 알았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자네를 쫓아낸 거구나. 편지지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제 눈물이었어요. 30년이 흘렀네.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어. 암이래. 의사 말로는 석 달 못 산대. 근데 이상하게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 자네한테 이 말 못하고 가는 게 더 무서워. 펜을 멈췄어요. 손목이 아팠어요. 한참을 쉬지 않고 썼거든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칼칼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장. 최형,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와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맨날 투덜대면서도 내 하소연 들어주고 힘들 때 어깨 빌려주고 자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에 저는 잠시 펜을 들고 생각했어요. 어떤 말로 끝내야 할까? 어떤 마침표를 찍어야 이 30년의 후회가 비로소 쉴 수 있을까? 그리고 써내려갔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할게. 형님, 제 친구 해주시겠습니까? 그때는 꼭 말할게. 자네가 내 인생 최고의 친구였다고. 사랑한다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또박또박. 펜촉이 종이를 눌렀어요. 그 작은 점 하나. 그 점이 찍히는 순간 30년이 비로소 끝났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제 가슴이 아픈지. 아마도요, 우리 모두에게는 끝맺지 못한 문장이 있으니까요. 저한테도 있었어요. 남편한테 하지 못한 그 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문장을 완성하면서 제 문장도 조금씩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밀랍으로 봉인했어요. 예전 방식이죠. 빨간 밀랍을 촛불에 녹여서 봉투에 떨어뜨리고 도장을 꾹 눌렀어요. 완성이에요. 다음 날 아침 승호 씨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분 얼굴이 잔뜩 긴장해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편지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밀랍 봉인이 된 크림색 봉투. 그걸 승호 씨 손에 건넸어요. 아버님 마음을 담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호 씨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드님이 먼저 읽어보셔야죠. 승호 씨가 조심조심 봉인을 뜯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첫 줄을 읽기 시작하더니
그분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중간쯤 읽었을 때는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티슈 한 장을 건넸죠.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나서 승호 씨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냥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어요. 어머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네. 아버님은 친구분을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용기 없음을 후회하셨던 거예요. 최 아저씨한테 꼭 전해드릴게요. 아니, 최 아저씨 아드님한테요. 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승호 씨가 벌떡 일어나 제게 깊이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천만에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게 이런 소중한 일을 맡겨주셔서요. 승호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아카시아 향기가 날아왔어요. 저는 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잘 닫아주었다. 30년 동안 열려있던 문에 드디어 마침표라는 이름의 자물쇠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미완성 문장들이 떠돌고 있을까.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사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한 마음, 모두 다 마침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있어요. 75의 할머니지만 아직도 펜을 들 수 있어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당신도 끝맺지 못한 문장이 있나요? 너무 오래 미뤄둔 말이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그 펜을 다시 들어보세요. 용기 내서 그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정 힘들다면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빈 페이지에 함께 마침표를 찍어드릴 테니까요. 서재 책상 위에 펜이 놓여 있어요. 햇살이 펜촉을 비추니 반짝반짝 빛나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새로운 마침표를 준비하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문장이 오늘 마침표까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